또 잉카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끼뿌라고 하는 매듭 글자를 아직도 해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네. 미스터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미스터리로 것 두는 같아요. 게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마추픽추의 수수께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추픽추 이야기부터 잉카 문명에 대한 비밀까지 모두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원으로 있고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센터에서 교수로 일했고 현재 협력교수로 있는 민원장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마추픽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마추픽추는 사실은 터가 정말 예술인 곳이죠. 해발 2,700m 정도 높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유적지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남한 지역에서는 한라산도 2,000m가 안 되니까 네. 그런 산이 없고 백두산도 2,000m대에 있는데 그 정도 높이대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더군다나 막상 거기를 보면 그 모양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게 네. 단순히 높이만 높다는 게 아니라 근처에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희한한 데다가 도시를 쫙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떤 놀라운 느낌, 신비로운 느낌도 팍 주거니와 네. 더군다나 이게 어떤 잊혀진 도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석굴암, 네. 뭐 청섬대 이런 거는 그런 게 거기 있다는 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알고 있고 그쵸.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가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관광버스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 쪽에서 만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잉카 문명 사람들이 스페인이 침략을 해온 다음에 망한 뒤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다가 20세기 초에 다시 탐사를 해가지고 산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산 한켠에 그런 게 펼쳐져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외부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었죠. 마추픽추 있는 곳이 바로 칠레죠. 아니죠. 페루죠. 페루죠. 마추픽추는 페루에 있지만 네. 잉카 문명은 칠레까지도 내려왔었죠. 아, 네. 안데스 산맥이 동쪽으로 있고 네. 그 태평양을 끼고 콜롬비아, 페루, 칠레까지 뻗어 있었던 그런 아주 남미의 중요한 문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마추픽추가 발견되게 됐던 겁니까? 마추픽추의 발견자라고 딱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미국 예일대의 하이럼 빙엄이라는 분이시죠. 예. 네. 이분이 1911년에 어떤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깜짝 놀랄만한 유적을 발견한 것이 마추픽추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걸 발견했으니까 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답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특유의 도시 유적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일대를 일컫는 말인 줄 알고 그 산 이름을 그 봉우리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봉우리 이름이 마추픽추였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썰이 있고 어떤 번역에는 뭐 늙은 산이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렇죠. 가장 유력한 거는 그럼 뭐예요? 무슨 근데 뜻입니까? 저는 마추픽추? 늙은 산이라기보다 오래된 산이라고 말하고 오래된 싶어요. 산. 왜냐하면 학자들은 그러면 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도착하기 몇십 년 전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데 이제 점점 고고학자들이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원주민들이 오래된 산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예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보다 해봅니다. 예전부터. 좀 새로 개발됐으면 그런 이름을 안 붙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마추픽추를 비롯한 잉카 문명은 지금도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계속해서 발굴 중인 곳이죠. 네. 그런데 이제 페루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발굴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빙엠 교수 이후에 그다음부터 이제 페루의 뭐 인류학자라든가 고고학자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면 이 페루 분들이 연구하는 것과 이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권들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과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왜냐하면 다르죠? 이 서구권의 학자들은 하나라도 더 판에서 무엇이 있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이 페루 학자들은 잉카 하나라도 문명의 지켜서.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보존하고 싶어 하고 또 잉카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표기한 그 끼뿌라고 하는 매듭 글자를 아직도 해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네. 미스터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미스터리로 것 같아요.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어. 마추픽추가 페루 관광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추픽추가 발견된 이후에 그렇게 놀라운 유적지로 여겨진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마추픽추 건설의 기술적인 면을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도 덕수궁 돌담길 같은 데 가면 네.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 붙이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틈 없이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정석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붙여서 만들지 않고 돌과 돌이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가지고 면도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꼭 맞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거기에서 추가로 하나 되게 놀랍고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네. 이 잉카 제국 사람들이 15세기에도 잘 살았고 그 후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된 건데 15세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조선시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까지 내려오면서도 철이라는 거를 사용할 줄 거의 몰랐어요. 철로 된 도구 같은 게 거의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철로 된 도구가 있어야지 돌을 깨가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도구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돌을 뭔가 갈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모양을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 큰 돌로 된 도시를 아주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잘 남아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철 만든 거는 지금부터 한 2200년 전 그 네. 이전부터 보니까 네.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런데 돌로 만든 큰 건물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삼국유사에도 나와있는 오랜만에 삼국유사 한번 들어보는군요. 삼국유사에도 나와있는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는 첨성대 정도?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돌로 된 옛날 건물 중에는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넓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를 그 네. 산에 철로 된 도구 없이 갈아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굉장한 기술과 경험과 또 그걸 만들겠다는 그렇죠. 의지 이런 게 다 좀 노동력.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서구 학자들이 마추픽추를 정말 대단하다고 봤던 이유는 붙이는 접착제 없이 그 네. 돌과 돌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페루도 이제 환태평양 열도에 있는데 네. 지진이 났을 때에도 그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접착을 쓰지 않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또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지었을까? 왜냐하면 현재 수도는 해안 도시인 리마잖아요. 네. 리마는 지진이 일어나면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산꼭대기로 가야죠. 아. 저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래층으로 대피를 하잖아요. 네. 항구 도시에서는 지진이 나면 산으로 올라가라고 대피 교육을 시키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안전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그러나 만년설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어야 하죠. 그 마추픽추는 사람들이 살았다기보다 뭐 신전을 짓고 공양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무덤으로 썼던 곳이라는 가설이 더 약간 좀 성스러운 곳.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야 하죠. 중남미의 메소아메리카의 뭐 마야나 아스텍 문명이나 네. 안데스 문화권의 잉카 문명 모두 농업 문명이에요. 네. 우리도 예전에 농업 사회였잖아요. 네.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이죠. 우리도 왜 단군 신화 보면 바람과 구름과 비를 몰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네.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비와 또 해와 또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죠.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왜 저렇게 높은 곳에 지었을 거다라고 혹시 예상해 보신다면요? 위치로 생각을 해보면 네. 역시 좀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뭐 교통이 뭐 굉장히 편리하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만 나는 뭐 특별한 어떤 산물이 있다거나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 거기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혹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뭐 잉카의 어떤 그런 고유의 문화에 의해서 옛날에 풍수지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그 풍수지리 보시는 분들이 마추픽추 가보면 여기가 진짜 찐명당이네. 안데스가 진짜 좌청의 우베코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을 옛 잉카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건설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잉카 문화가 모든 자연의 하나하나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너무나 자연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고산지대 올라가시면 그 안에서 하루에 사계절이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자연의 신을 하나하나 다 존중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잉카 문명하면 그 도로를 잘 닦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차스키들이 그 도로를 정말 삽시간에 뛰어갔고 그래서 이 안데스 지역에 가시면 육포가 유명하거든요. 기후에 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감자라든가 육포라든가 저장식 음식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이 마추픽추 이야기의 근본으로 좀 더 네. 들어가서 네. 잉카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안데스 지역에 네. 최초로 인간이 거주했다는 기록은 기원전 500년, 600년부터 있었다고 예. 해요. 그리고 혼돈의 시기를 거치다가 다시 잉카라는 통일된 왕국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파차구티 왕이 15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오기 얼마 전부터 이제 대왕국을 건설하고 이 역사의 기원은 앞으로 고고학자들이 연구할수록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는 잉카 제국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십니까? 이건 사실 본 핵심적인 건 아닌데 예. 남아메리카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믿는 이거를 되게 꿈꾸는 예.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곳으로 엘도라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엘도라도. 이 전설이 왜 이렇게 생명력을 강하게 얻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잉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아타우알파라는 사람이 네.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싸우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한테 붙잡혀요. 그러니까 나 좀 풀어줘라라고 하면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자기가 갇혀 있는 방에서 당신이 뭐 이렇게 높이를 하나 얘기해봐라. 그 높이까지 내가 황금으로 이 방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장난하나 진짜 농담도 특이하게 하시네라고 했는데 진짜로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황금을 가져와서 막 메우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네. 그 방에다가 몇 방은 내가 은으로 채워줄게라고 하고 은으로 막 메웠다는 거예요. 그게 실화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페루에 가면 그 방이 지금도 관광지로 남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잉카 제국의 어딘가에 엘도라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유명했던 그런 곳이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문화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거죠. 아까 문자 얘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잉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뭘 써서 남기는 게 아니라 줄을 묶은 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표시하고 숫자를 표시하는 네. 그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 데다가 철로 된 도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글도 없고 철로 된 도구도 없고 진짜 기술력이 형편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갖고 있는 건축 기술이라든가 황금을 모아서 세공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어떤 경제력을 이루고 다양한 어떤 그런 장신구 같은 걸 만드는 이런 걸 보면 저런 기술은 또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번영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게 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대륙 이 세계 속에서의 상식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도 다 문자 있겠지. 저 사람들도 철로 된 도구 있고 좀 발전한 나라에는 화약으로 된 무기로 대포 같은 거 쏘겠지. 그 상식이 우리는 통하는 그 지역 좀 사람들끼리인데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소위 우리가 신대륙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 사람들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키웠고 그거의 어떤 결정체 중에 하나가 잉카 제국이었겠거니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파차쿠티 왕이 네. 잉카 제국을 확장하던 무렵에 30개의 언어를 쓰는 종족을 합쳐서 대왕국을 건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콜롬비아부터 일본은, 칠레까지라고 하면 칠레가 우리나라의 한 13배 정도가 될 텐데 그 위로는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엘도라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뭐 페루 왜 유명해요? 구리, 리튬, 광산. 광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엘도라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파차구티 왕으로 인해서 퍼져 있을 무렵에는 그 잉카 문명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어디서든 금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금이 나니까. 이걸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중남미는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또 다양성 때문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온 역사죠. 잉카 제국은 딴 기술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그 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알게 모르게 잉카 제국의 그런 농업 문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들이 생각해보면 꽤 있어요. 일단 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콜라 같은 거 생각해볼 수 있겠죠. 잉카콜라. 네. 근데 코카콜라가 코카나무 추출물하고 콜라나무 추출물을 넣어서 만든 게 코카콜라거든요. 근데 이제 코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농사 많이 짓던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페루에는 코카콜라가 잘 안 팔리고
잉카콜라라는 콜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네. 노란색 그래서 콜라가 지금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넓게 보면 어떤 얘기도 해볼 수 있냐면 잉카 제국에서는 그런 농사짓는 그런 마을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마을, 골짜기, 동네 무슨 뭐 이런 거를 예. 잉카 제국에서는 아이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유. 그래서 잉카 제국에 가가지고 야 아이유 보러 갈래? 이렇게 하면 아이유 이러면서 가면 옥수수밭 마을. 같은 거 나오고 마을이 나오고. 감자밭 같은 거 나오고 감자밭 캐고 이게 무슨 아이유야? 근데 진짜로 와. 여러분 찾아보세요. 잉카 제국에서는 진짜 아이유가 그런 뜻이었대요. 야. 페루나 칠레 지역의 사람들은 네. 잉카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페루는 잉카 문명을 자신들의 것이라는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네. 칠레는 사실 잉카 문명의 중심지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도 이 페루 지역은 스페인 부왕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왕령으로 정말 남미의 행정을 아, 정치를 그래요? 다 관장하던 곳이고 칠레는 그 아래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척박하고 큰 인디어 문명도 없고 그러나 이게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 페루는 좀 정체돼 있다면 칠레는 굉장히 나라가 발전해서 중남미에서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독립도 페루보다 먼저 하고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예. 이 페루 입장에서는 잉카 문명을 비롯해서 금이야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나오고 또 스페인의 부왕령이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독립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다른 나라에서 독립을 하자고들 하니 아르헨티나와 칠레 군대가 페루의 독립을 도와줬거든요. 예. 그리고 19세기 말에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군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칠레가 승리해서 오늘날 리튬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인 아타카마 사막을 칠레가 차지했죠. 그러면 페루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자원의 보고를 칠레가 다 가져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칠레가 굉장히 껄끄럽고 자 칠레 입장에서는 그 아타카마 사막도 옛날에 잉카의 유적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칠레 거잖아 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는 네. 어쨌든 잉카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잉카 문명은 남미에서 가장 큰 문명이었고 현존하는 문명 중에서도 그렇게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런 큰 문명은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명이죠. 14세기, 15세기에 약간 미국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칠레에서 콜롬비아 보고타까지 비행기로 한 7시간을 가거든요. 그런데 콜롬비아부터 칠레까지를 점령했으니까 아,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 30개의 언어를 쓰는 다른 부족을 다 아우르면서 진짜 제국이 많네.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활용해서 네. 세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듭으로 수를 계산해서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잉카 경제의 기본은 그렇게 세금과 예. 또 재분배 같이 농사 지어서 같이 보관해.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역이 조금 흉작일세.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 비슷하게 그게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소통이 어려운 곳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죠. 사실은 잉카 제국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미라나 네. 그런 인신 공양의 흔적들이 꽤 많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남아메리카에도 미라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죠. 여러 군데가 있죠. 심지어 사막 지역에서는 뭐 자연적으로 미라 형성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이 마추픽추 관련해서 그런 흔적이 발견된 것 중에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정하기로 이것도 어떤 그런 의식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만 모여 있는 그런 절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그런 의식을 위해서 주로 여성들이 마추픽추에는 살면서 소수의 남성들이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신 흔적도 좀 이런 식으로만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추픽추는 거주지였다기보다 제를 올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제를 올리고 미이라를 만들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제물로 바칠 때는 보통 순결한 어린 네. 소녀를 바치죠. 한국에서 잉카, 네. 뭐 마야, 뭐 아스텍 어떤 문명이든 중남미 문명을 얘기할 때 네. 인신공양이 성행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물어보시는데 고대 문명에서 인신공양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문명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잉카가 신전에 제사를 올릴 때에는 네. 인신공양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과일부터 여러 가지 동물까지 온갖 재물을 바쳤는데 특히 자연재해가 심한 해에는 인신
인신공양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이 중남미의 모든 문명 또 전설, 신화를 유럽의 사제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문명이냐 야만이냐의 개념이 지배를 위해서 필요했죠. 고대 문명에 인신공양이 없는 문명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고대의 무덤 같은 걸 파보면 네. 생사람을 같이 묻은 흔적들이 그쵸. 많이 발견이 그쵸. 되거든요. 많죠, 많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지증왕 때 순장 사람 그쵸. 누가 한 명 목숨을 잃었다고 생사람 같이 묻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지되기 시작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로 그런 풍토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 걸로 보면 정도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잉카 제국은 왜 멸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이 없이 돌밖에 없으니까 망한 거죠.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 그 잉카 문명의 군인들은 일단 철이 없었고 쇠가 없었고 또 총도 없었고 그들에게 전쟁은 1대1로 승부를 봐서 내가 한 사람을 물리치고 이런 것이 정말 용사다운 전쟁이지 멀리 뭐 화살을 쏜다거나 하는 방법은 치사하다, 군인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군복도 스페인 군인들은 정말 철갑을 두르고 왔다면 이 잉카 군인들은 면과 알파카 이렇게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돌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총과 새에 당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빠차쿠티의 후손들, 손주들 세대에서 그 형제,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굉장히 가지 역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피사로가 그 틈을 아주 잘 파고들었고 피사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피사로는 이 잉카 문명을 정벌하기 조금 이전에 에르나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벌한 경험으로부터 배운 바가 많고 사실은 에르나코르테스와 이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먼 한 6촌, 8촌쯤 되는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피사로도 아 이런 데가 있네 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잉카 제국 내에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이 있다는 얘기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원주민 인디오들도 병균이 들어오면서 천연두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네. 자기들의 문화를 인식하고 보존할 기회와 여력이 없었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균 때문에. 균요. 그러니까 총균세가 네. 맞죠. 너무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신공양 풍습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잉카 제국이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잉카 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여러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면 인신공양 풍습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무시무시한 풍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외부의 침략자 피사로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인신공양 하는데 저 황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희생 안 시키고 왜 너네 언어 쓰는 사람들만 자꾸 바치라고 하냐. 이간질을 하죠. 이간질. 왜 너네 민족에서만 자꾸 뭐 한 사람 뽑아 올려라 보내게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서로 분열되기가 쉽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거는 지금 현대에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네. 빠른 속도로 제거를 했다면 잉카 제국이 더 좀 역사가 달라지지 네. 달라지지 않을까. 않았을까 뭐 그렇죠.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마추픽추의 미스터리부터 해서 네. 잉카 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너무나 재밌게 들어봤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록과 기회의 중요성. 피사로는 그들 간의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빠차쿠티도 잉카 제국을 확장할 때 쿠스코 지역만이 아닌 다른 여러 지역에도 금이 있다는 거 소문을 듣고 기회를 포착했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기록의 중요성. 기록이 남지 않으면 외지인에게는 미스터리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에게 감사해야죠. 남아메리카가 우리한테서 제일 먼 곳인 땅이지만 사실은 태평양만 건너면 남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의외로 울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금이 나오느냐? 아연 만들어내는 회사나 구리 만드는 회사에서 광석을 수입을 해오면 그 광석에서 아연이나 구리를 빼면서 불순물로 남아 나오는 그 금을 모아가지고 1년에 다 모아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50톤씩 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연 회사, 구리 회사들이 그 아연과 구리가 든 광석을 칠레, 페루 이런 데서 사오는 거예요. 네. 엘도라도를 한국의 노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곳이 남아메리카이기 때문에 먼 곳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가깝게 여겨야 할 곳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겠죠. 자, 오늘은 마추픽추와 잉카 제국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 제작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